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 오늘도 한인권 전문가님을 모시고 평등권과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인권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선생님? 오늘은 소수자의 인권,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장애인, 노인, 이주민의 인권, 그리고 평등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차이를 존중할 수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평등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권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헬렌 애덤스 켈러. 헬렌 켈러라고 하면 장애를 이겨낸 기적의 여성으로 기억하지만 역사 속의 헬렌은 사회운동을 실천한 진보적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미국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배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윌슨 대통령의 도덕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88살의 숨을 거두기까지 장애인 복지 사업과 함께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헬렌 켈러는 평생 동안 FBI의 감시를 받았고 미국 정부는 그의 활동과 발언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보수 세력은 그녀가 진보적인 투사가 되는 것보다는 다만 장애를 극복한 기적의 여인으로만 남아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소수자의 인권. 나상진 씨, 영어로 마이너리티가 뭔지 알고 있나요? 그럼요. 소수자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한자로는 단순히 수가 적은 사람만을 일컫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지만 소수자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그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숫자는 적어도 거꾸로 다수를 압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소수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숫자는 많지만 지배 집단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을 때는 소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차별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백인과 흑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의견도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차이라고 합니다. 사회는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바라본다면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우월하고 다른 쪽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든지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차별이 됩니다.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학력 차별, 인종 차별 같은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은 소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 노동자, 원주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극복되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차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안 좋았죠. 네. 장애를 개인의 불운, 전생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기도 했던 먼 옛날에는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의 출범과 함께 장애인의 인권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세계인권선언에는 장애인일 경우에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1966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규약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1975년 12월 9일에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장애인 인권선언을 채택한 바 있어요. 여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기능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인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애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어요. 장애인들은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장애인들끼리만 교육을 받아야 했죠.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 학생 부모와 장애인 운동가들이 비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같이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장애 학생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교육은 장애 학생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장애 학생을 격리시키면 다른 아이들이 그들을 만날 기회도 드물어져 결국 장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러한 비판이 받아들여지면서 통합교육이 실시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장애인들도 재활훈련이나 교육을 받을 기회, 직업활동, 각종 문화와 여가 활동들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시험이나 취업, 입시 제도 등에서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뒷받침해줄 여건 조성이나 기술 진보, 제도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의 개선 문제와 같은 경우 장애인 개인의 몫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비장애인들과 균등하게 기회를 누리고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하루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의사표현 및 정보 활용 수단으로서 통신이나 컴퓨터 이용은 물론 수화 통역이나 자막, 점자 및 음성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해요. 또 공공시설 및 대중이용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출입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없앰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권의 보장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당 국가의 국민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서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자를 이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미등록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군요. 처음 입국할 때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입국한 다음에 노동 관련 비자를 받지 못해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민에 반대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민을 규제하고 불법 체류자에게는 강제 추방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 나라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등록 체류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인지, 또 만약 권리를 보장해준다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산업연수생 제도를 계기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또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내로 들어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한국 사회도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시화되고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비인간적인 대우, 국적 및 피부색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이 겪는 편견과 어려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평등권. 루키즘은 21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외모 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외모에 몰입하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모가 개인의 능력 중 하나로 치부되고 취직이나 결혼, 대인관계 등 인생의 주요 지점에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작동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외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반영하는 루키즘은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획일화된 미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지닌 선천적인 특징이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외모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느끼는 차별은 바로 학력이겠죠. 네, 공무원의 임용시험이나 기업의 각종 채용 기준에서 학력을 암시하는 규정들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대기업들이 있고 일부 공무원 시험에도 학력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공직사회나 기업의 요직은 특정 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또한 저학력 계층에 많이 분포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학력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이는 또 다른 불평등 구조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학력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취업이나 승진, 임금 등에서 눈에 보이는 학력이나 외모 등에 의한 차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학력이나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편견 및 차별의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자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수에 의한 지배가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억압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여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